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할 내용은 복소수 단원의 계산에서 세 번째 파트로 켤레 복소수를 한다. 켤레 복소수는 나눗셈을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켤레 복소수의 정의가 85페이지에 나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기라고 했더니 이제 연산을 하죠. 연산을 하는데 89페이지를 보면 복소수의 나눗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눗셈을 한 결과가 적혀 있는데 거기서 포인트는 밑에 개념 어프로치에서처럼 위의 식을 직접 외우기는 너무 복잡하므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라고 해서 방법 1이라고 해서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모 분자에 각각 곱하여 정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방법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나눗셈을 곱셈으로 환원시켜서 생각한다. 즉 B분의 A는 A 곱하기 B분의 1과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C 플러스 D I분의 1을 곱하는데 거기다 다시 켤레 복소수를 곱하고 있으므로 방법 2라고 하는 게 적절한가? 방법 1과 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칠판을 다시 보면 우리가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얘는 그 방금 확인한 것처럼 요 페이지의 위치를 보면 나눗셈 앞이다. 정의는. 그래서 이미 앞에서 수업을 할 때 언급한 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복소수 개론을 할 때 복소수에서 내신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제 상대적으로 변별력 문제는 곱셈의 거듭제곱의 주기성 그리고 나눗셈의 켤레 복소수의 성질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중요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고, 방금 풀라고 한 문제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하라 라는 문제거든. 그래서 95페이지를 보면 개념센 거기에 이제 성질이 주어졌는데 항상 하는 말이지만 선생은 이런 식의 나열을 혐오한다. 어떻게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머릿속에 넣도록 해야겠어요. 예를 들어서 다항식 단원의 곱셈 공식은 두 개다. 그래서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그리고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두 종류로부터 각각 이렇게 변형되어서 고등학교 곱셈 공식,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곱셈 공식이 나온다라고 스토리텔링을 만든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푼 문제를 출제 의도가 뭐냐 하면 추측되는 게 있나?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4번의 1, 2, 3, 4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 하여 켤레 복소수는 쪼개도 된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거다.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분배 법칙, 또 하나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구별, 이렇게 두 라인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겠다. 참고로 아직도 분배 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을 위하여 얘기를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분배 법칙의 이미지는 그래서 등호이고 이름이 분배다라는 단어의 국어적 이해 때문에 이렇게 얘를 분배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다 들었지만 이런 이해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관계를 보면 이게 이제 종류가 다른 두 개의 연산이 섞여 있다. 플러스와 곱셈, 멀티플라이. 자, 아무튼 섞여 있다. 여기도 섞여 있다. 이랬을 때 여기서는 얘부터 한다. 그러니까 두 종류 중에 덧셈부터 하라라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당연히 얘부터 하고 그 결과를 더한다죠. 이 곱셈하고 난 다음에 얘랑 더해서 그 전체를 곱셈을 한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두 종류 중에 이쪽부터 이 종류의 연산부터 먼저 하든 저 종류의 연산부터 먼저 하든 이게 뭐야? 순서가 상관없어요. 이런 의미다.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방금 언급했던 4번 내용이 이렇게 된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바는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얘는 뭐부터 먼저? 덧셈부터 먼저 하세요. 왼쪽은 두 복소수가 있을 때 얘는 바부터 먼저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바라고 하는 게 연산이다 라고 하는 게 좀 어색한 사람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해? 절대값 xy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다. 왼쪽에서는 곱셈부터 먼저 하고 오른쪽에서는 절대값부터 먼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값을 하나의 연산으로 생각을 하면 얘도 분배 법칙인 거죠. 로빈이 이해 갔나? 이런 걸 분배 법칙이라 한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연산, 곱셈은 항이 두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항 연산이라고 하고, 절대값은 항이 하나만 필요하다. 그래서 일항 연산 또는 단항 연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절대값처럼 봐도 단항 연산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는 얘기다. 참고로 이제 덧셈만이 아니고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도 그렇다. 이거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은 정의, 복소수의 정의와 켤레 복소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개념 어프로치를 보면 복소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Z1을 BI 꼴이라고 한다. 이때 이 B는 실수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하고 4번을 보면 Z1은 이렇고 Z2는 C 플러스 DI다 라고 하고, 그 성질이 성립함을 알 수 있냐? 알 수 있냐? 이 성질이 성립함은 유제 30-2번으로 숙제를 냈다는데 네가 뭔데 숙제를 막 내? 유제 30-2번?
그래서 복소수 Z1, Z2에 대하여 다음 성질이 성립함을 확인하시오라고 98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풀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방금 말한 대로 풀이는 뭘 이용할 거야? 정의를 이용한다. 복소수의 정의, 즉 알파를 a 플러스 bi 꼴로 놓는다. 이게 복소수의 정의죠. 그 다음에 바는 알파가 a 플러스 bi일 때 알파 바는 a 마이너스 bi다가 켤레 복소수의 정의죠. 그걸 이용해서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했더니 그 결과가 같다. 뭐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요 사실을 알아두면 되겠다. 근데 지금 이거랑 조금 전에 푼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프린트 A2라고 적혀 있는 문제를 보면 fx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다. x 대신에 1-i를 대입을 했더니 f1-a는 1-4i가 나온다. 근데 x 대신에 1 플러스 i를 대입하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주어진 수 또는 식의 특징을 살핀다 라고 하는 건 문제풀이 전략 중에 가장 기본적인 놈이 되겠어요. 이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게 우리 수업 용어로는 적용 B거든. 즉 1-i와 1 플러스 i를 보고 적용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켤레 복소수 관계인데, 그래서요. 그러면 이게 켤레 복소수를 굳이 제시한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 f1-i가 1-4i라고 했을 때 f1-2i를 구하세요가 아닌 이유가 뭘까? 라고 질문하는 게 사고의 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 가장 높은 단계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사고라고 한다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니? 생각이 결과가 나왔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의 결과. 안 나오나? 이게 이제 이해도가 부족한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분배 법칙인데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면 fx가 실계수 다항식이면 이제 여기에서 실계수 다항식이다라고 이제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깊은 이해인데, 무슨 깊은 이해? 다항식이 뭘 의미하니? 다항식은 뭘 의미하죠?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분명히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 중에 일부는 또 항이 많은 식, 이렇게 네 뇌가 반사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이거는 지식과 무관하게 습관,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다. 큰탐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습관대로 사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는 그 습관은 자동 반사적이야. 자동적이고 반사적인데, 그걸 고치려면,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려면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올바른 습관이 무엇냐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걸 알았을 때 반복 숙련을 시켜서 습관화 시켜야 되거든. 두 단계 중에 어느 단계도 거치지 않는다, 부족하다라면 올바른 습관으로 바뀌지 않지. 다항식이 뭐죠? 그나마 이제 중급, 방금 말한 학생은 하급이고 중급 학생은 큰탐한테 배웠을 때 단항식의 합골로 이루어진다. 이제 중급 학생의 특징은 뭐냐 하면 단항식의 합골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거기서 끝. 절벽이 위에 처지죠. 그러면 상급은 뭔데? 대답을 할 수 있다가 상급이 아니고, 아까 전에 문제에서 왜 1-i의 함수값을 주어준 후에
1 플러스 i의 함수값을 물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잖아. 그 학생은 이런 질문하겠죠. 이 장면에서 왜 이 장면에서 다항식이 무슨 의미일까를 큰 탐은 질문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거든. 근데 네 뇌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자 해봐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대신 누군가가 하는 거거든. 그 질문을. 뭐 물론 통상적인 학원에서는 질문 같은 것도 없지만 왜 다항식이 뭐죠? 이 다항식이? 조금 전에 얘기한 바 다항식은 단항식 합골로 이루어진다. 합이죠, 합. 단항식은 문자와 상수의 곱골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항식의 의미는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이 복소수에서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로그까지 갈 거 없고 뭐 없나? 지수 단원을 가면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이다. 이거랑 비슷하지 않니? 이런 생각을 유추라고 해요. 유비추론.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큰탐 수업에서 같은 것을 찾는 방법을 말하고 그 방법이 세 종류인데 세 번째 유추죠. 저기서처럼 표현하면 뭐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로 그냥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나? 그냥 이런 정도. 그 지수 법칙이 요런 꼬라슨인데 로그를 보면 로그 a의 xy는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 이게 뭐니? 일종의 분배 법칙이거든. 다만 이 연산이 달라지죠. 여기서는 곱셈인데 여기서는 덧셈으로 이 곱셈이 아니고 곱셈이 완벽한 분배 법칙인데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일종의 이것도 분배 법칙이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거든. 뭐를 다항식이 뭐냐가. 그래서 다항식은 합에는 이제 뺄셈 포함죠.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 알파 바는 뭘까요? 이거 하지 말고 이걸 해볼까? 이쪽 방향으로 하면 f 알파의 바는 뭘까요? fx는 실계수예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생각하세요.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죠. F 알파 바죠. 조금 전에 쓰고 지운 거거든. 이거 이해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옆에 참고로 어디다 할까? 여기다 하자.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fx가 실계수 다항식이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단 a, b, c는 실수다. 그래서 f 알파의 바는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전체의 바다. 그런데 저 덧셈의에서 A 알파 제곱의 바 더하기 B 알파 바 더하기 C로 C 바로 쪼갠다. 이해 갔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여기서 선입관을 갖지 말 건 복소수는 복소수지 허수가 아니에요. 복소수는 허수가 아니에요. 허수는 복소수지만 복소수는 실수와 허수예요.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전에 지식의 단계 하면 이미지, 관계, 구조,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 아까 전에 언급한 건 분배 법칙에 대한 이미지를 얘기했고 지금도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그래서 복소수를 허수와 맨날 복소수에서 하는 게 허수 다루는 거니까 로 착각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와닿지가 않죠. 지금 뭔가 복소수와 실수가 꼽혀져 있다 이렇게 네 마음대로 막 해석한다고 뭐 설마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 습관을 잘못 들이는 사람은 그 습관이 처음에 들여지는 건 네 습관이 왜 그래? 네 습관 졸라 많잖아? 그 습관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나? 딱딱 소리는 자제해 주세요. 보통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들어지는 거거든, 습관이라.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그냥 실수와 복소수의 곱이니까 복소수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돼? 다시 곱으로 쪼개죠. 그래서 A 바 알파 제곱의 바 플러스 B 바 알파 바 더하기 C 바인데 알다시피 A는 A 플러스 0I여서 이것의 바는 A 마이너스 0I가 돼요. 그래서 A예요. 참고로 얘는 A 바고 그래서 이거죠 이거. 그래서 A 알파 제곱의 바 더하기 B 알파 바 더하기 C예요 C. A, B, C는 모두 실수니까. 참고로 얘는 뭐죠? 얘는 다시 알파 곱하기 알파의 바이므로 알파 바 곱하기 알파 바가 되어서 알파 바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제 뭘로 인식을 할 수 있어? F 알파 바로 인식할 수 있다. 이거고, 이거 이제 A가 0이 아니라면 2차식이죠. 그런데 2차식이 이렇다라면 차수가 낮은 1차는 물론 이거니와 3차 이상도 이와 같은 논리로 동일하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갔나?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제 프린트 A2 라고 하는 걸 보면 fx는 문제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고 a, b, c는 실수다. 이때 알파가 1 마이너스 i다. 오케이? 얘가 1 마이너스 4i다 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따라서 f 1 마이너스 i의 바 그러니까 f 1 플러스 i는 f 1 마이너스 i의 바라고 인식할 수 있고 얘는 f 1 마이너스 i 전체 바이므로 1 마이너스 4i의 바이고 얘는 1 플러스 4i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 갔나?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이 문제를 니처럼 풀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써먹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몰라. 그러면 이게 수학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복소수 단원에서 배우나? 이게 다항식인데. 다항식 단원에서 배워야죠. 그러면 다항식 단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로부터 시작이 돼요? 정의, 다항식의 정의로부터 나오는 거죠. 다항식의 정의가 뭐야? 다항식의 합골로 이루어진 식. 다항식은 뭐야? 문자와 문자와 상수의 곱골로 이루어진 식. 참고로 나눗셈이 들어가면 그 식이 뭐로 확장이 되죠? 나눗셈이면 이게 이제 유리식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유리식의 정의가 뭐죠? 다항식분의 다항식, b분의 a꼴로 나타내어지는 식. 단 b와 a는 다항식이고 b는 0이 아니다. 다항식에 뭐? 나눗셈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나눗셈까지 되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fx가 실계수 유리식일 때도 성립을 한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의 예제죠. 예제.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보세요. f x가 저건데 f 알파가 0이야. 지금 이해 갔나? fx가 이거예요. 근데 f 알파가 1-4i가 아니고 0이다. 이면 뭐가 되죠? f 뭐가 0이 될까? 하면 당연히 알파 바도 0이다. 이거죠. 이거 이해 간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왜냐하면 뭐 하는 거야? 왜냐하면 f 알파 바는 f 알파의 바인데 얘는 0의 바이므로 0이다. 참고로 0은 0 플러스 0i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지금 내가 뭐 한 거죠? 내가 지금 방금 뭐 한 거죠? 켤레 근을 증명했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지. 이걸 내가 뭘 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지가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지금 자기가 배우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듯. 지금도 너는 이해했다고 손들었지만 이게 켤레근이 왜 성립하는지 증명이 끝난 거거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거를 몰랐어. 누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개념쌤 피세요. 아까 전에 언급했던 135페이지. 이 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라고 있는데 박스 안에 하얀 박스 안에 동그라미 2번 A, B, C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근이면 P 마이너스 QI도 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는 뭐 증명이 따로 없는 것 같은데 밑에 리마크를 보면 켤레근의 성질은 3차 이상의 방정식에도 적용된다 라고만 나오고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뭐 허수이면하고 대략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다.